프랜시스 맥컨버의 짧았던 행복. 어네스트 해밍웨이. 점심시간, 사람들은 모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초록색 이중 덮개로 된 식당 막사 아래 앉아 있었다. 라임 주스? 아니면 레몬 스쿼시? 맥컨버가 물었다. 김레스로 하겠습니다. 이 김레스는 진이나 보드카에 라임 주스를 섞은 칵테일입니다. 김레스로 하겠습니다. 로버트 윌슨이 그에게 말했다. 저도 김레스로 할게요. 한 잔 생각이 간절하네요. 맥컨버의 아내가 말했다. 그게 좋겠군. 맥컨버도 동의했다. 김레스 석잔 부탁해요. 식당 급사는 금방 칵테일 제조에 들어갔다. 급사는 막사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나무들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을 맞으며 물기를 머금은 냉각용 주머니에서 병을 꺼내들었다. 저 사람들한테 얼마를 줘야 합니까? 맥컨버가 물었다. 1파운드면 충분합니다. 윌슨이 그에게 말했다. 더 주면 버릇만 나빠지죠? 우두머리가 배분을 하겠죠? 물론. 불과 30분 전 프랜시스 맥컨버는 요리사와 심부름꾼 소년들, 수레꾼과 짐꾼들의 목말에 태워져 야영지 경계로부터 막사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었다. 엽총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행렬에 끼지 못했다. 원주민 소년들이 막사 입구에다 그를 내려놓자 그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축하 인사를 받았다. 그러고는 막사로 들어가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막사로 들어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막사에서 나와 휴대용 세숫대야에 담긴 물로 얼굴과 손을 씻고는 식당 막사로 건너가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놓인 안락한 천 의자에 앉았던 것이다. 드디어 사자를 잡았어요. 로버트 윌슨이 그에게 말했다. 그것도 우라지게 멋진 놈으로. 맥컨버 부인이 재빨리 윌슨을 훑었다. 그녀는 굉장한 미인으로 5년 전 자신이 써보지도 못한 화장품의 사진 모델로 뽑혀 $5,000를 받을 당시의 미모와 사회적 지위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프랜시스 맥컨버와 결혼한 건 11년 전이었다. 멋진 사자야, 그렇지 않아? 맥컨버가 말했다. 그제야 그의 아내가 눈길을 들더니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듯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우선 그녀는 이곳에 와서 알게 된 백인 사냥꾼 윌슨을 쳐다보았다. 옅은 갈색 머리칼에 평균 키, 짧은 콧수염을 가진 그는 얼굴이 아주 붉었다. 푸른 눈은 몹시 차가워 보였지만 미소를 지을 때 잡히는 눈가 주름은 보기에 좋았다. 그가 미소를 지어 보이자 그녀의 눈은 그의 얼굴을 떠나 네 개의 커다란 탄창이 가슴 주머니에 달려있는 헐렁한 사냥용 조끼에 걸친 그의 어깨와 큼지막한 두 손, 흙투성이의 부츠를 지나 다시 그의 붉은 얼굴로 돌아왔다. 햇빛에 그을린 그의 이마에는 한 줄기 선명한 흰 자국이 나 있었는데 지금은 막사 기둥 못에 걸려있는 카우보이 모자가 만든 것이리라. 자, 사자를 위하여. 로버트 윌슨이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지만 그녀는 거기에 답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의 남편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프랜시스 맥컨버는 골격은 크지 않지만 키는 아주 컸고 가무잡잡한 얼굴에 조정선수처럼 짧은 머리, 얇은 입술을 가진 미남형이었다. 새 것일 뿐 윌슨과 같은 종류의 사냥복을 입은 그는 35살이었고 건강했다. 테니스를 잘 쳤고 기록에 남을 만한 대어를 여러 차례 낚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막사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급쟁이의 면모를 들켜버렸다. 사자를 위하여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던 아내 마그릿의 눈길이 윌슨에게로 옮겨졌다. 사자 얘기는 그만하죠. 그녀가 말했다. 윌슨은 미소 없이 그녀를 바라보자 이번에 그녀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주 이상한 하루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한낮에 막사 안에서도 모자를 벗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그랬었죠? 쓰고 있는 게 좋지요. 윌슨이 대답했다. 얼굴이 아주 붉다는 거 아세요, 윌슨 씨? 그녀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술 때문이겠죠? 윌슨이 대답했다. 그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프랜시스도 많이 마셨지만 붉어지진 않았잖아요. 오늘은 얼굴이 빨개진 걸? 맥컨버가 말했다. 아니, 마그릿이 말했다. 오늘 얼굴이 빨개진 건 저예요. 하지만 윌슨 씨 얼굴은 늘 빨갛더군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윌슨이 말했다. 그러니 내 생김새를 화제로 삼지 말아줬으면 좋겠군요. 이제 막 시작한 걸요. 그만하죠. 윌슨이 말했다.
대화가 힘들 것 같네요. 마그릿이 말했다. 왜 그래 마고? 여자의 남편이 말했다. 힘들 거 없습니다. 윌슨이 말했다. 우라지게 멋진 사자를 잡았지 않습니까? 마고가 두 사람을 바라보자 두 사람은 그녀가 곧 울음을 터뜨릴 것임을 깨달았다. 사실 맥컨버와는 달리 윌슨은 한참 전부터 그럴 것을 예상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어요. 정말이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자신의 막사로 건너갔다. 울음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녀가 입고 있는 장밋빛 햇빛 차단용 서치 아래에서 떨리는 어깨를 볼 수 있었다. 여자들 속은 너무 쉽게 뒤집어져요. 윌슨이 키 큰 사내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이래저래 신경이 좀 쓰이긴 했겠지만. 좀이 아니죠. 맥컨버가 말했다. 내 남은 인생 동안 계속 신경에 거슬릴 거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한잔합시다. 윌슨이 말했다. 모두 잊어버려요. 까짓 아무 일도 아닌 걸 같고. 잊어야겠죠? 맥컨버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날 위해 한 일만은 잊지 않을 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윌슨이 말했다. 별일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가지를 한껏 위로 뻗은 아카시아 나무들 아래 쳐놓은 그늘진 막사에 앉아 있었다. 뒤편에는 바위들로 이루어진 벼랑이 있었고 앞쪽에는 자갈투성이의 강을 막아놓은 두 가지 펼쳐진 풀밭이 있었다. 그 너머는 숲이었다. 소년들이 점심을 차리는 동안 둘은 서로 눈길을 마주치지 않은 채 알맞게 차가워진 술을 홀짝거렸다. 이젠 소년들까지 그 일을 알게 되었음을 윌슨은 직감할 수 있었다. 맥컨버의 시중을 드는 소년이 식탁에 음식을 갖다 놓으며 헬끔헬끔 주인의 동정을 살피자 윌슨은 스와힐리어로 소통을 쳤다. 소년이 뚱한 얼굴로 돌아서서 가버렸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맥컨버가 물었다. 별말 아니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최소한 15대는 두들겨 맞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매질이라뇨? 물론 불법입니다. 윌슨이 말했다. 벌금을 물 수도 있죠. 아직 매질을 한단 말입니까? 당연하죠. 불만을 가졌다면 들고 일어났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한테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매 맞는 걸 선택하죠. 그럴 리가, 맥컨버가 말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윌슨이 말했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기꺼이 매를 맞겠습니까? 아니면 돈벌이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놓고는 좀 심했다고 생각되는지 그는 맥컨버가 대답을 하기 전에 말을 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매일 매질을 당하고 있는 셈이죠. 그것 역시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니었다. 빌어먹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외교관이라도 되는 거야 뭐야. 그래요. 우린 매질을 당하고 있죠. 맥컨버가 여전히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사자일로 저는 죽을 맛입니다. 더 이상 말이 퍼지지 않아야 할 텐데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사이가 클럽에 가서 떠들기라도 할 것 같은가요? 윌슨이 그렇게 말하며 차가운 눈길로 맥컨버를 보았다. 윌슨은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급장에다가 끔찍하게 역겹기까지 하군. 방금까지는 좋아했었는데 이러니 미국 놈 속을 어찌 알겠어? 입도 뻥긋하지 않을 거요. 윌슨이 말했다. 난 직업 사냥꾼이고 고객에 관한 얘기는 절대 안 떠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요.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부터는 아예 신경도 안 쓰겠다고 결심했다. 식사도 혼자 해야지. 그럼 식사 때 책을 읽을 수도 있을 거야. 저들은 저들끼리 식사를 하겠지. 사파리 사냥을 하는 동안 극히 공식적인 일로만 마주치면 그만이야. 이런 걸 프랑스식으로 뭐라고 하더라? 품이 있는 배려? 그게 오히려 이따위 쓰레기 같은 감정에 휘말리는 것보단 100번 낫지. 수 털리면 단단히 창피를 주고 깨끗이 관계를 청산하면 그만이야. 저들에 대해 신경 끊어도 밥 먹고 책 읽고 그들의 위스키를 마시는 데는 지장 없어. 형편없는 사파리 사냥을 빗댄 얘기가 있지. 어떤 백인 사냥꾼에게 잘 돼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나는 아직도 그들의 위스키를 마시고 있죠. 라고 대답하면 그건 모든 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죄송합니다. 맥컨버가 말했다. 윌슨을 바라보는 미국인 맥컨버는 중년임에도 얼굴에 젊음이 여전했다. 윌슨의 눈은 그의 짧게 자른 머리와 약간 주눅든 잘생긴 눈, 멋진 코, 얇은 입술, 빠른 하관을 훑었다.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어쩌라고? 윌슨은 질질 끌지 않고 깔끔하게 관계를 청산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껏 모욕을 주던 거지 같은 위인이 이젠 사과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관계를 청산하려는 시도를 해보았다. 내가 떠벌리고 다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말이죠. 아프리카에선 여자도 사자를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하물며 백인 남자가 도망치는 일은 없죠. 난 토끼처럼 놀라 달아났죠. 맥컨버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대체 어찌해야 하나? 윌슨은 당황스러웠다. 윌슨이 기관총 사수 같은 파란 눈으로 맥 빠진 듯 맥컨버를 바라보자 맥컨버가 미소로 답했다. 기분이 상했을 때의 맥컨버의 눈빛을 모르는 사람에겐 그저 따뜻한 미소로만 보였으리라. 물소 사냥 땐 만회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다음이 물소 사냥 맞죠? 당신만 좋다면 내일 아침에라도 떠날 수 있어. 윌슨은 그렇게 말한 후 생각했다. 어쩌면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대했어야 했어. 정말이지 미국인은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 그는 다시 맥컨버 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있었던 일만 잊을 수 있다면, 하지만 물론 그럴 수는 없었다. 아침에는 그야말로 끔찍했다. 부인께서 오시는군요. 윌슨이 말했다. 그녀는 원기를 회복한 듯 즐겁고 상냥한 얼굴로 막사에서 걸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완벽한 계란형이라 머리는 그만큼 완벽하게 텅 비어 있을 거라 기대하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절대로 멍청한 여자가 아니야 하고 윌슨은 생각했다. 윌슨 씨 붉은 얼굴은 어쩜 이렇게 멋지죠? 나의 진주 프랜시스 기분 좀 좋아졌어요? 그래 많이 좋아졌어. 맥컨버가 말했다.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녀가 탁자 위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프랜시스가 사자를 잘 잡든 못 잡든 그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사냥이 이 사람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건 윌슨 씨 일이죠. 윌슨 씨는 뭐든 멋지게 때려잡겠죠. 뭐든 죽이지 않나요? 그래요. 뭐든. 윌슨이 말했다. 문자 그대로 뭐든지. 여자들이란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동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가장 고약하고 잔혹하고 약탈적이며 또한 매력적인 동물이지. 그들은 냉담함을 이용해 남자들을 약하게 만들거나 혼을 빼놓지. 아니면 소나기에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한 남자를 고르거나. 하지만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스스로도 자신들이 그렇다는 걸 몰라. 그래도 이 여자는 무척이나 매력적이야. 미국 여자에 대해 미리 좀 알아둔 게 다행이야. 내일 아침에 우리는 물소 사냥을 떠날 겁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저도 가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 부인은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도 갈 거예요. 가도 되죠, 프랜시스? 야영지에 그냥 계시죠? 천만에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처럼 놓치진 않을 거예요. 좀 전에 그녀가 울기 위해 떠났을 때만 해도 그는 그녀가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했었다. 이해심 많고 생각이 깊으며 남편으로 인해 상처를 받긴 했지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분쯤 떠났다 돌아온 지금의 그녀는 미국 여자 특유의 고약함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 여자들이란 지독해. 정말이지 끔찍해. 내일은 당신에게 전혀 다른 쇼를 보여줄 거야. 프랜시스 맥컨버가 말했다. 부인은 안 됩니다. 윌슨이 말했다.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녀가 윌슨에게 말했다. 당신이 멋지게 해치우는 걸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멋졌어요. 멋지게 머리를 날려버린다는 게 뭔지 보여주신 거죠. 점심이 차려졌군요. 윌슨이 말했다. 기분이 무척 즐거우신가 봅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무덤덤해지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지금까지 무덤덤하셨죠. 윌슨이 말했다. 그는 돌들이 흩어져 있는 강과 그 너머 나무가 우거진 높다란 둑으로 눈길을 주며 아침의 일을 떠올렸다. 아, 그렇긴 했었죠.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좋았어요. 내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내일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나온 건 일런드 고기입니다. 이 일런드 고기는 아프리카산 대형 영양 고기를 말합니다. 윌슨이 말했다. 토끼처럼 뛰어다니는 덩치 큰 소 같은 거 맞죠? 비유가 그럴듯하군요. 윌슨이 말했다. 고기 맛이 아주 좋아. 맥컨버가 말했다. 당신이 잡은 건가요, 프랜시스? 그녀가 물었다. 그럼 그다지 위험하진 않았나 보죠? 덤벼들지만 않으면 그런 셈이죠. 윌슨이 그녀에게 말했다. 천만 다행이었네요. 왜 이렇게 심술을 굳은 거야, 마고? 일런드 스테이크를 썰어 포크로 뒤집고는 그 위에 으깬 감자와 육즙, 당근을 올려놓으며
맥컨버가 말했다. 당신이 곱게 나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밤에 사자를 잡은 기념으로 3편이나 들죠? 윌슨이 말했다. 낮에 술 마시기엔 더우니까. 오, 사자, 마고가 말했다. 사자를 잊어먹고 있었군요. 이 여자가 남편을 제대로 엿먹이는군 하고 로버트 윌슨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면 남편을 구경거리로 만들겠다는 속셈인가? 남편이 지독한 급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여자들이란 다 고약한 법이지만 이 여자는 정말 끔찍해. 물론 쥐고 흔들려면 때론 고약해져야 하겠지. 여자들의 그런 빌어먹을 태도는 볼만큼 봤어. 일런드 고기 좀 더 드시겠습니까? 그가 공손한 말투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날 오후 늦게 윌슨과 맥컨버는 총기 운반꾼 둘을 데리고 원주민 운전사가 모는 차를 타고 떠났다. 맥컨버 부인은 야영지에 남았다. 그녀는 지금은 밖으로 나가기엔 너무 덥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람들과 함께 뒤따라가겠다고 했다. 야영지에서 멀어져가는 차 속에서 윌슨은 커다란 나무 아래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옅은 장밋빛이 도는 카키색 옷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어 이마와 목덜미를 드러낸 그녀의 자태는 아름답기보다는 귀여워 보였다. 참으로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다. 여기가 영국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자동차가 높다란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늪지를 통과해 숲을 끼고 길게 곡선을 그리며 과일나무가 빽빽한 작은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계속 손을 흔들었다. 과일나무 숲에서 그들은 한때의 임팔라를 발견하고는 차에서 내렸다. 길고 넓게 퍼진 뿔을 가진 나이든 순놈의 뒤를 조용히 밟다가 맥컨비가 기막힌 솜씨로 녀석을 단 한 방에 쓰러뜨렸다. 200야드는 좋게 되는 거리였다. 혼비백산한 임팔라 떼가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다리를 힘껏 구부렸다 뛰어오르는 녀석들이 서로의 등을 밟아내는 모습은 실제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잘 쐈습니다. 윌슨이 말했다. 표적이 작았는데도 잘하셨네요. 머리를 겨냥했는데 괜찮았어요? 맥컨버가 물었다. 훌륭했습니다. 윌슨이 말했다. 그렇게만 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내일 물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회가 올 겁니다. 녀석들은 아침 일찍 먹이를 찾아 나설 거고 운이 좋으면 개활지에서 녀석들을 잡을 수 있을 테죠. 사자 사냥 때의 일을 말끔히 씻어내고 싶어요. 맥컨버가 말했다. 아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정말이지 끔찍해요. 나 같으면 아내가 보든 안 보든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테고 그 일을 다시 입 밖에 낸다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여겼을 거야 하고 윌슨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난 그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든 처음 사자를 만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맥컨버에겐 결코 끝난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모닥불 곁에서 위스키 소다 한 잔을 마시고 모기장이 쳐진 간이 침대에 누워 밤벌레 소리를 듣고 있던 맥컨버에겐 끝나기는커녕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었다. 몇 가지 장면은 더욱 또렷하게 떠오르며 그의 수치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그를 휩싼 감정의 정체는 정확히 말하면 수치심이라기보다는 서늘하고 먹먹한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이 차갑고 끈적거리는 허방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두려움은 좀채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 일의 시작은 전날 밤 그의 귓속으로 파고든 강 위쪽 어딘가에서 들려온 사자의 포효였다. 깊은 울림을 가진 그 소리는 나중에 가래 끓는 신음소리가 되어 막사 바로 바깥까지 다가왔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맥컨버는 급에 질려버렸다. 아내는 깊게 잠이 들어 평온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섭다는 얘기를 건넬 사람은 무서움을 진정시켜줄 사람도 없이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 그가 다음과 같은 소말리아 속담을 알 리는 없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사자를 보면 세 번은 놀라게 마련이다. 맨 처음 사자의 발자국 보았을 때, 맨 처음 사자의 포효를 들었을 때, 맨 처음 사자와 대면했을 때. 해가 떠오르기 전 식당 막사에서 아침을 먹는데 다시 사자의 포효가 들려왔다. 프랜시스는 야영지 바로 경계에 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이 든 녀석의 소리군요. 로버트 윌슨이 훈제 청어와 커피에서 눈을 들며 말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나잖아요. 저놈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거죠. 강 위쪽으로 1마일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이제 보러 가야죠. 그렇게 멀리 있는데 포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요? 마치 야영지 안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주 멀리 퍼져나가죠. 로버트 윌슨이 말했다. 신기하게도요. 쏘기에 좋은 녀석이 걸려야 할 텐데 소년들 얘기로는 근처에 엄청나게 큰 놈이 있다고 하더군요. 쏜다면 어디를 맞춰야 합니까? 메컨버가 물었다. 꼼짝 못하게 하려면요. 어깨나 가능하면 목이 좋아요. 목뼈가 분질러지게 해요. 그러면 나가 떨어지죠. 제대로 명중시켜야 할 텐데 메컨버가 말했다. 당신 솜씨라면 충분합니다. 윌슨이 말했다. 여유를 가져요. 녀석을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첫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사자에게 달려있죠. 하지만 확실하게 명중시킬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올 때까지 쏘아서는 안 됩니다. 100야드 안쪽에서 쏘아야 하나요? 메컨버가 물었다. 윌슨이 그를 재빨리 일별하며 말했다. 100야드면 괜찮죠. 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쏘면 더 좋고요. 그보다 먼 데서는 한 발도 쏘아서는 안 됩니다. 100야드가 적절해요. 그 정도 거리면 맞추고 싶은 자리에 쏠 수 있을 겁니다. 부인께서 오셨나요?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자를 잡으러 갈 거죠? 부인께서 식사를 마치시면 곧바로 떠날 겁니다. 윌슨이 말했다. 기분은 괜찮으신가요? 아주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준비가 다 됐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윌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떠나려 할 때 다시 사자가 울었다. 엄청 시끄러운 녀석이군. 윌슨이 말했다. 이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주마. 표정이 왜 그래요, 프랜시스? 아내가 그에게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메컨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기분 상하는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가 말했다. 말해봐요. 그녀가 그를 응시했다. 기분이 별로죠? 저놈의 소리. 그가 말했다. 밤새도록 저러는군. 절 깨우지 그랬어요. 그녀가 말했다. 난 저 소리 좋은데. 저 빌어먹을 놈을 꼭 잡고 말 테야. 메컨버가 비장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그러자고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자꾸 신경이 써요. 저 가그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아. 윌슨 씨가 말했잖아요. 놈을 죽여서 찍소리도 못 내게 할 거라고. 알았어 여보. 프랜시스 메컨버가 말했다. 말이야 쉽지. 당신 겁먹은 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아니지. 그냥 밤새도록 가르릉거리던 저 소리가 신경 쓰였다는 것 말이야. 놈을 멋지게 잡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해낼 거란 걸 알아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서 식사 끝내고 출발하자고. 날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어중간한 시간이라고요. 바로 그때 다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대기를 흔드는 듯한 소리의 진동이 점점 높아지다가 종래는 무겁게 가라앉는 가래 끓는 소리로 변했다. 바로 옆에서 우는 것 같네요. 아내가 말했다. 우라질, 메컨버가 말했다. 정말이지 듣기 싫은 소리야. 무척 인상적인걸요? 인상적이지 끔찍할 정도로. 그때 로버트 윌슨이 총신이 짧고 총구가 엄청나게 큰 흉측하게 생긴 505 깁스를 들고 싱긋 웃으며 다가왔다. 가시죠. 그가 말했다. 총기 운반군이 당신의 스프링필드 소총과 장총을 챙겨나왔습니다. 총알은 갖고 계시죠? 예, 저도 준비 완료해요. 메컨버 부인이 말했다. 저놈 주둥이를 다물게 해줘야겠어요. 윌슨이 말했다. 당신은 앞에 타시어 부인은 저와 함께 뒷자리에 타시죠. 그들은 차에 올라타 희부연 아침에 첫 햇살을 받으며 숲을 지나 강의 쪽으로 이동했다. 메컨버는 소총의 약실을 열어 총알들을 확인한 후 다시 덮개를 덮고 안전장치를 걸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여분의 탄창을 확인하고는 사냥조끼 앞서 꼬리에 걸린 탄창들을 더듬었다. 그러고는 뒤로 고개를 돌렸다. 문짝이 붙어있지 않은 자동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윌슨과 아내가 보였다. 두 사람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싱글거리고 있었다. 윌슨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다. 저기 아래로 떨어지는 새들을 보십시오. 그 늙은 녀석이 먹이를 내버려 두고 갔다는 뜻이지요. 강둑 멀리에 있는 나무들 위를 선회하던 독수리들이 곤두박질 치듯 땅으로 낙하하는 것이 메컨버의 눈에도 보였다. 녀석이 이곳으로 목을 축이러 올지도 모릅니다. 윌슨이 속삭였다. 들어눕기 전엔 꼭 물을 마시거든요. 잘 지켜보십시오. 차는 자갈투성이의 강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치솟은 높다란 강둑을 따라 천천히 달리다가 큰 나무들을 돌아 숲으로 들어갔다. 다시 빠져나왔다.
반대편 강둑을 지켜보고 있던 맥컨버의 팔을 윌슨이 잡아당겼다. 차가 멈추었다. 저기 있군요. 윌슨이 속삭였다. 전방 우측입니다. 내려서 잡아버립시다. 멋진 사자군요. 맥컨버의 눈에도 사자가 들어왔다. 그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선 사자의 머리를 쳐들어 공격 태세를 갖추는 듯 했다. 그들 쪽으로 불어오는 이른 아침의 미풍이 사자의 검은 갈기를 일으켜 세웠다. 희부연 아침 햇살 속에서 강둑 위로 솟은 놈의 거대한 실루엣이 묵직한 어깨와 매끈하게 빠진 몸통이 드러났다. 녀석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죠? 맥컨버가 소총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75야드쯤. 차에서 내려 놈을 잡읍시다. 여기서 쏘면 안 됩니까? 차 안에서는 안 됩니다. 윌슨의 목소리가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내려요. 놈이 하루 종일 저기 서 있는 건 아니니까. 맥컨버는 앞좌석 쪽의 9번 틈으로 빠져나와 발판을 밟고 땅에 내렸었다. 이곳의 풍경들이 그저 덩치 큰 물소의 실루엣으로 보이는지 놈은 여전히 위풍당당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아직은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한 듯 했다. 놈은 커다란 머리를 좌우로 약간씩 흔들며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겁이 나서가 아니라 반대편에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고 목을 축이려 뚝 아래로 내려가는 걸 잠시 미룬 것뿐이었다. 그 물체에서 사람 형상 하나가 떨어져 나오자 사자는 커다란 머리를 돌리더니 나무들 사이로 몸을 날렸다. 그 순간 놈은 요란한 굉음을 들었고 옆구리에 14kg짜리 30 내지 0.6 탄알이 쾅 박히자 불에 댄 듯한 느낌과 함께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다. 놈은 총알이 박힌 몸통을 흔들며 육중한 발을 빠르게 움직여 풀들이 높다랗게 자란 숲속으로 달아났다. 그때 굉음이 다시 일었고 놈은 아래쪽 갈비뼈의 충격과 동시에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놈의 입에서 뜨거운 거품이 있는 피가 솟구쳤다. 놈은 높다랗게 자란 풀 속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어갔다. 굉음을 낸 그 물체를 피해 그곳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그 물체를 든 인간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공격할 요량이었다. 차에서 내린 맥컨버는 그런 사자의 속셈을 알 리 없었다. 그가 아는 건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 다리가 제대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들 뿐이었다. 뻣뻣해진 넓적다리의 근육이 팔딱거리고 있었다. 그는 소총을 들어 올려 사자의 머리와 어깨가 연결된 부위를 겨냥하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손가락이 부러질 만큼 힘껏 방아쇠를 당겼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제야 안전장치가 걸려있음을 깨닫고는 소총을 내려 안전장치를 푼 뒤 발을 앞으로 옮겼다. 자동차의 실루엣으로부터 사람의 윤곽이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것을 확인한 사자는 몸을 돌려 빠르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다시 맥컨버의 총이 불을 뿜자 놈은 퍽 하는 소리를 들었다. 총알이 제 몸에 박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놈은 멈추지 않았다. 맥컨버는 다시 사격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쏜 총알이 달려가는 사자를 비껴나 흙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목표물이 몸을 낮췄음을 상기하며 재차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사자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가 미치 총알을 재장전하기 전에 높다란 풀숲으로 들어가 버렸다. 맥컨버는 욕지기를 느끼며 서 있었다. 총알이 장전된 스프링필드 소총을 여전히 쥐고 있는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아내와 로버트 윌슨이 그의 곁에 다가와 있었다. 총기 운반꾼 둘도 옆에서 와칸바 말로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놈을 맞췄어. 맥컨버가 말했다. 2발이나 맞췄다고. 맞히긴 했는데 앞쪽으로 조금 빗나갔습니다. 윌슨이 덤덤하게 말했다. 총기 운반꾼들은 이제 얘기를 멈추고 침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래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윌슨이 말을 이었다. 확인하러 가기 전에 잠깐 쉬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치도록 놔두었다가 쫓아가자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맥컨버가 말했다. 정말 멋진 사자였어요. 윌슨이 유쾌하게 말했다. 그런데 녀석이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왜 안 좋다는 겁니까? 마주칠 때까지는 녀석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맥컨버가 말했다. 갑시다. 윌슨이 말했다. 부인께서는 차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우린 핏자국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 여기 있음 하고 맥컨버가 아내에게 말했다. 입이 바짝 말라 말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윌슨 씨가 그러자고 하잖아. 우린 그냥 살펴보러 가는 겁니다. 윌슨이 말했다. 부인은 여기 계세요? 구경하기에는 여기가 더 나을 겁니다. 좋아요. 윌슨이 운전사에게 스와힐리어로 무엇라고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습니다, 나리
하고 말했다. 가팔은 뚝기를 내려가 돌뿌리들을 헤치며 강을 건넌 뒤 밖으로 드러난 나무 뿌리들을 붙잡고 반대로 뚝기로 기어 올라가자 맥컨버의 총알에 맞고 달아난 사자가 들어간 곳이 보였다. 총기 운반꾼들이 짧은 풀더미 위에 떨어진 검은 피를 가리켰다. 강둑 뒤편은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맥컨버가 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윌슨이 말했다. 둑이 가팔라 차를 몰고 갈 수 없으니 녀석의 몸이 뻣뻣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으러 들어가야죠. 풀밭에 풀을 놓는 건 안 되나요? 맥컨버가 물었다. 이렇게 파란 풀에요? 몰이꾼을 보내는 건요? 윌슨이 속셈을 가늠하는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만 몰이꾼들이 아주 위험해집니다. 사자가 부상을 입은 걸 봤지 않습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몰이꾼을 쓸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듣고도 달아날 테니까. 하지만 부상을 입은 사자는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앞에서 마주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녀석이 있는 곳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녀석은 토끼 한 마리도 숨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요. 저런 곳에 몰이꾼을 들여보내는 건 할 일이 아닙니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일이죠. 총기 운반꾼들은요? 그 사람들은 같이 갈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 임무니까. 당신도 계약서를 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다지 반기는 표정은 아니군요. 저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맥컨버가 말했다.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윌슨이 무척이나 유쾌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러고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맥컨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맥컨버는 죽상이 된 얼굴로 덜덜 떨고 있었다. 당신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런 일 대신하라고 날 고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요. 당신 말은 혼자 들어가겠다는 뜻인가요? 놈을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요? 그때까지 로버트 윌슨은 사자와 그놈이 일으킨 문제에만 몰두하고 몰두에 있어서 맥컨버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수로 나무의 호텔방 문을 열었다가 보지 말아야 할 나무의 부끄러운 꼴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놈을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총에 맞지 않은 걸로 해두자는 말이군요. 아니,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그건 안 되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녀석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다른 누군가가 녀석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습니다. 맥컨버가 말했다. 겁은 나지만. 들어가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윌슨이 말했다. 콩고니가 자취를 쫓을 테니까 당신은 내 뒤를 따라와요. 한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기회를 잡은 겁니다. 녀석을 보게 되면 둘이 같이 쏩시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사실 당신은 가지 않은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낫겠어요. 내가 해치우는 동안 당신은 부인과 함께 있는 게 어때요? 아닙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좋아요. 윌슨이 말했다. 하지만 내키지 않으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이건 내 임무니까. 가고 싶어요. 맥컨버가 말했다. 그들은 나무 아래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여기서 기다릴 테니 차로 돌아가서 부인께 한 말씀 하고 오시죠. 윌슨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럼 내가 가서 좀 기다리시라고 전하죠. 좋을 대로. 맥컨버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기 그대로 앉아 있었다. 겨드랑이는 땀에 젖어 있었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뱃속은 텅 빈 것 같았다. 윌슨에게 혼자 가서 사자를 끝장내라고 말할 용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지 윌슨이 자기가 부인에게 가게 된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까맣게 모른 채 잠시 후 윌슨이 돌아와서 말했다. 당신 장총을 갖고 왔습니다. 받아요. 녀석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군요. 갑시다. 맥컨버가 장총을 받아들자 윌슨이 말했다. 내 뒤편 오른쪽으로 5야드쯤 떨어져서 와요. 반드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그러고는 울상을 짓고 있는 총기 운반꾼들에게 스와힐라어로 무어라고 말했다. 갑시다. 그가 말했다.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맥컨버가 물었다. 윌슨이 혁대에 수통을 찬 나이 많은 총기 운반꾼을 불렀다. 운반꾼의 혁대를 풀더니 마개를 연 다음 수통을 맥컨버에게 건넸다. 맥컨버는 꽤 무거워 보이는 수통을 받아쥐었다. 양모 가죽 덮개의 털이 만져졌다. 그는 물을 마시려고 수통을 들어 올리면서도 눈으로는 꼭대기가 납작한 나무들이 뒤편에 삐죽 솟아있는 높다란
풀숲을 바라보았다. 산들 바람이 그들을 향해 불어오자 풀들이 가볍게 일렁거렸다. 총기 운반꾼을 보니 그 역시 겁에 잔뜩 질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덩치 큰 사자는 풀숲 안으로 35야드 전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 있었다. 두 귀는 뒤쪽으로 젖혀져 있었다. 검은 뭉치털이 달린 긴 꼬리만 위아래로 흔들릴 뿐 몸의 다른 부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은신처에 다다르자 곧 지쳐 쓰러졌던 놈의 입에선 숨을 쉴 때마다 엷은 거품이 섞인 피가 흘렀는데 폐를 관통당했기 때문이었다. 총알에 구멍이 뚫려 피해진 옆구리엔 파리가 꿰고 있었다. 정오로 가늘어진 커다란 황색 눈은 숨을 쉴 때 통증이 일면 한 번씩 끔뻑일 뿐 계속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발톱은 햇빛에 달궈진 부드러운 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놈은 고통과 욕지기와 정오와 남은 힘을 모두 모아 단 한 번의 질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풀숲으로 들어가면 당장 달려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소리가 가까워지자 위아래로 흔들리던 놈의 꼬리가 멈추었고 그들이 풀숲 가장자리로 들어서자 놈은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늙은 총기 운반군 콩노니는 빗자국을 쫓으며 성두에 서 있었고 윌슨은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장총을 들고 모든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으며 또 다른 총기 운반군은 전방을 주시하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맥컨브는 장전된 소총을 들고 윌슨 뒤를 바짝 뒤따르고 있었다. 막 풀숲으로 들어섰을 때 맥컨브는 가래 끓는 소리와 동시에 무언가가 풀숲을 헤치며 휙휙 달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이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로 강 쪽의 개활지를 미친 듯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때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윌슨의 장총 소리였다. 그리고 두 번째 쾅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머리 반쪽이 뭉개진 끔찍한 몰골로 윌슨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사자가 보였다. 붉은 얼굴의 사내는 짤막하고 추하게 생긴 소총에 총알을 채우고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사자를 겨냥했고 총구에서 또 쾅 하는 소리가 났다. 윌슨에게로 기어가던 사자의 육중한 황색 몸통이 뻣뻣하게 굳더니 일그러진 거대한 머리가 앞으로 꺾였다. 맥켄브는 장전된 소총을 든 채 홀로 달아난 곳에 서서 모든 것이 끝난 장소를 바라다 봤다. 두 명의 흑인과 한 명의 백인이 자신에게 경멸에 찬 시선을 보내는 동안 그는 사자가 죽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멀쩡한 허우대가 노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끼며 그는 윌슨에게로 다가갔다. 윌슨이 그를 보며 말했다. 사진을 찍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맥켄브가 말했다.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 뒤에야 윌슨이 말했다. 정말 멋진 사자더군요. 저 친구들이 가죽을 벗길 동안 여기 그늘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 역시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뒷좌석의 아내 곁에 앉았고 앞좌석에는 윌슨이 앉았다. 그가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슬그머니 아내의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그의 손을 밀쳐냈다. 총기 운반꾼들이 사자의 가죽을 벗기고 있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서야 잠시 전의 상황을 아내도 차 안에서 자세히 다 보았겠다 싶었다. 아내가 손을 앞으로 뻗어 윌슨의 어깨를 두드렸다. 윌슨이 돌아보자 그녀는 앞쪽 좌석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그의 입에 키스를 했다. 아이쿠 이런, 윌슨이 원래보다 더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로버트 윌슨 씨, 그녀가 말했다. 멋진 붉은 얼굴의 로버트 윌슨 씨. 그러고는 다시 맥컨브 곁으로 돌아온 그녀는 사자가 널브러져 있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흑인들이 가죽을 벗겨내자 쳐들린 앞다리 근육의 힘줄이 선명하게 보였고 퉁퉁하게 부풀어 오른 허연 복부도 보였다. 이었고 총기 운반꾼들이 축축하게 젖은 무거운 가죽을 들고 와서 그것을 둘둘 말아 싣고 뒤편에 올라타자 자동차가 출발했다. 야영지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이 사자와 얽힌 사건의 전말이었다. 사람에게 달려들기 직전 그놈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초속으로 환산하면 2톤의 무게에 해당하는 505 장총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총알을 정통으로 맞고도 그놈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대체 무엇이 두 번째 총알에 하반신까지 어스러진 그놈을 총을 향해 기어가게 만들었는지 맥켄브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윌슨은 이렇게만 말했다. 정말이지 멋진 사자였어요. 하지만 맥켄브는 그 일을 겪은 윌슨의 감정도 알 수 없었다. 아내의 기분 또한 알 수 없었다. 자신과 말도 하기 싫어한다는 것만 빼고는. 전에도 아내는 그에게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지만
그 감정이 오래가지는 않았고 또한 그는 엄청난 부자에다 앞으로도 더 부유해질 테니 그녀가 그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오토바이, 자동차, 오리사냥, 숭어와 연어 낚시, 큰 바다, 수많은 책에 등장하는 성적 묘사, 코트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 개, 말, 돈에 대한 집착 등 자신의 세계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아내가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임도 알고 있었다. 아내는 굉장한 미인이며 아프리카에서도 그 미모는 빛을 발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 그를 버리고 더 잘 살 수 있을 정도의 미모까지는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도 알고 그도 아는 사실이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날 기회를 놓쳤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가 만약 여자를 잘 다루는 남자였다면 그녀는 그가 미모의 새 아내를 얻을까봐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아주 사악한 일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여기는 엄청난 관용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꽤나 행복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가끔은 헤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곤 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느 칼럼니스트가 신문 사교란에 썼듯이 자연사 박물관을 위해 표본을 수집했으며 사자 올드신바와 코끼리 템보와 물소를 추적하는 수많은 영화를 만든 마틴 존스 부부가 등장하기 전에는 암흑의 아프리카로 불리던 곳으로 사냥 여행을 떠남으로써 자신들의 영원한 로맨스에 선망해왔던 얼마간의 모험까지 가미했다. 바로 그 칼럼니스트는 그들이 적어도 3번은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쓴 적도 있는데 사실이 그랬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재결합했다. 그들에겐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있었다. 맥컨버에게 마고는 이혼하기엔 너무나 아름다웠고 마고에게 맥컨버는 떠나기엔 너무도 아까운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였다. 새벽 3시경 사자 생각에서 벗어나 잠이 들었던 맥컨버는 머리가 피범벅이 된 사자가 자신을 덮치는 꿈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었다.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는 문득 침대에 아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계속 누워있었다. 2시간쯤 뒤 아내가 막사로 들어와 모기장을 들어 올리더니 편안한 얼굴로 침대로 올라왔다. 어딜 갔었어? 맥컨버가 어둠 속에서 물었다. 어머, 그녀가 말했다. 깨어 있었어요? 어딜 갔었냐고 묻잖아. 바깥바람 좀 쐬러 갔었죠. 좀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보? 어딜 갔었어? 바깥바람 쐬러 갔었다고 했잖아요. 거짓에 새로운 이름이 붙었군 개 같은 년. 급장이 주제에. 그래, 그가 말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관심 없어요. 그러니 여보, 얘기는 그만해요. 졸려요. 내가 무슨 말이든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라 생각하는군? 그럴 거잖아요, 여보. 아니, 그렇지 않아. 제발 여보, 얘긴 그만하자고요. 졸려 죽겠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않기로 했잖아.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녀가 거침없이 말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당신 입으로 말했어. 약속까지 했었어. 맞아요, 여보. 그러려고 했죠. 하지만 어제 일이 여행을 다 망쳐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회가 생기면 당신이란 여자 기다리는 법이 없어, 안 그래? 제발 얘기 좀 그만해요. 너무 졸려요, 여보. 난 얘기해야겠어.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난 잘 테니까. 그녀는 정말 잠이 들었다. 세 사람은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식사를 했다. 프랜시스 맥컨버는 살면서 싫은 사람이 아주 많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로버트 윌슨이 가장 싫었다. 잘 잤습니까? 윌슨이 파이프 담배를 채우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더할 나위 없이 백인 사냥꾼이 말했다. 맥컨버는 속으로 말했다. 나쁜 자식, 뻔뻔스러운 놈. 그녀가 막사로 들어갈 때 그가 깬 모양이군. 윌슨은 이렇게 추측하며 무심하고 냉랭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제 옆편내나 근사하지 못하는 저 인간은 날 도덕군자인 척하는 빌어먹을 놈으로 여기겠지? 자네 옆편내나 잘 근사하셔. 이건 다 그대 잘못이니까. 물소를 찾게 될까요? 살구가 담긴 접시를 옆으로 밀며 마구가 물었다. 기회가 올 겁니다. 윌슨이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야영지에 그냥 계시지 그래요? 안 될 말이에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야영지에 계시라고 명령이라도 내리시죠. 윌슨이 맥컨버에게 말했다. 당신이나 명령해 보시지. 맥컨버가 차갑게 내뱉었다. 명령 같은 건 집어치워요. 마구가 그렇게 말하며 맥컨버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무충이나 명랑하게 덧붙였다. 실없는 짓 말아요, 프랜시스. 떠날 준비가 된 거요? 맥컨버가 물었다. 언제든, 윌슨이 말했다. 부인도 함께 가시길 바라는 겁니까? 내가 바라든 않든 뭐가 달라지겠소? 젠장맞을 하고 로버트 윌슨이 속으로 생각했다. 끔찍하다 끔찍해. 그러니 이 지경이 된 거지. 그래,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어. 달라질 건 없지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저 여자와 야영지에 남고 나 혼자 물소 사냥을 가기를 바라는 건 아니요? 맥컨버가 물었다. 그럴 리가, 윌슨이 말했다. 내가 당신이라면 그런 헛소리는 안 할 겁니다. 헛소리가 아니요, 역겹군. 역겹다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군요. 프랜시스, 제발 분별 있게 말해요. 아내가 말했다. 난 지금 엄청나게 분별 있게 말하고 있어. 맥컨버가 말했다. 당신은 이런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본 적 있어?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윌슨이 나직하게 물었다. 다 허접한 음식들 뿐이자서. 내가 진정시켜 드려야겠군요, 신사 양반. 윌슨이 무척이나 조용히 말했다. 시중들은 아이가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빌어먹을 놈. 윌슨이 자리에서 일어나 파이프를 입에 문 채 걸음을 옮기더니 자신을 기다리며 서 있는 두 명의 총기 운반꾼 중 하나에게 스와힐러로 몇 마디 던졌다. 맥컨버와 그의 아내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맥컨버가 자신의 커피 잔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면 당신을 떠날 거예요, 여보. 마구가 나직하게 말했다. 아니, 당신은 그러지 못해. 그런지 아닌지 지켜보세요. 떠나지 못한다니까.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떠나지 않을게요. 그러니 당신도 예의를 좀 지키세요. 예의를 지켜라? 말 한번 참하게 하는구만. 예의를 지키라 말이지? 그래요, 예의를 지켜요. 당신은 왜 예의를 지키지 않지? 오랫동안 노력해 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난 저 얼굴 시뻘건 돼지가 싫어. 맥컨버가 말했다. 꼴도 보기 싫다고. 그는 정말이지 멋진 사람이에요. 입 닥쳐. 맥컨버가 고함치듯 말했다. 그때 자동차가 다가와 식당 막사 앞에 멈추었고 운전수와 총기 운반꾼 둘이 내렸다. 윌슨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식탁 앞에 있는 부부를 보았다. 사냥하러 갈까요? 그가 물었다. 그럽시다. 맥컨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러자고. 트롯을 가져와요. 차 안이 추울 겁니다. 윌슨이 말했다. 난 가죽 재킷을 가져올게요. 마고가 말했다. 아이가 갖고 있습니다. 윌슨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운전사와 함께 옆자리에 올라탔고 프랜시스 맥컨버와 그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 앉았다. 저 멍청한 자식이 뒤에서 내 머리를 날려버리지는 않기를 바라야겠군 하고 윌슨은 속으로 생각했다. 여자들은 사파리엔 영 어울리지 않아? 차는 새벽의 여명 속에서 바닥에 깔린 자갈들을 으깨며 강을 건넌 뒤 가파른 둑길을 기어올랐다. 윌슨은 전날 삽질을 해놓으라고 지시한 덕분에 저 멀리 공원처럼 보이는 우거짐 숲까지의 울퉁불퉁한 길을 편하게 갈 수 있었다. 상쾌한 아침이군, 윌슨은 생각했다. 차 바퀴에 밟히는 이슬 젖은 양치식물 잎사귀에서 향기가 올라왔다. 마치 버베나 향기 같았다. 그는 이렇게 이른 아침에 길도 나지 않은 곳을 차로 달리며 이슬 냄새와 뭉개진 고사리 냄새를 맡고 아침 안개 사이로 검게 드러난 나무 줄기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았다. 이제 그는 뒷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잊은 채 물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쫓고 있는 물소는 낮 동안에는 사귀기 불가능한 밀림 속 늪지에 머물지만 밤이면 먹이를 찾아 넓게 펼쳐진 곳으로 나온다. 그러니 만약 놈들과 늪지 사이로 차를 몰고 갈 수만 있다면 맥켄브는 개발지에서 놈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리라. 그는 맥켄브와 깊은 숲까지 들어가 물소 사냥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물속이 아니라 무엇이든 맥켄브와 사냥하기는 싫었지만 그는 이미 별별 희한한 인간들과 사냥을 다녀본 직업 사냥꾼이었다. 오늘 만약 물소를 잡게 되면 콧불소 사냥만 남는데 저 불쌍한 사내가 그 위험한 게임까지 다 통과하면 상황은 정리될 것이었다. 그도 더 이상 저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을 테고 맥컨버도 그 일을 잊게 될 것이다. 보아하니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군. 불쌍한 친구.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다 네 녀석이 저지른 짓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불쌍한 친구. 로버트 윌슨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횡재에 대비해 사냥 여행을 다니는 동안 더블 사이즈 침대를 갖고 다녔다. 그는 여러 나라 출신들로 구성된 날새고 모험적인 고객들과 사냥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이 백인 사냥꾼과 잠자리를 하는 데서 자신들이 지닌 돈의 위력을 실감하는 듯 했다. 그중 마음에 드는 여자도 몇 있었지만
떠나고 나면 그에게 남는 건 모멸감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로 인해 먹고 살았기에 그들에게 고용된 동안에는 그들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다. 모든 부분에서 고객의 기준이 그의 기준이 되었지만 사냥에서만큼은 예외였다. 그는 살상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었고 고객들은 거기에 맞추어야만 사냥도 할 수 있고 목숨도 유지할 수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나저나 이 맥캠블한 자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야. 빌어먹을. 이 인간만 없다면 그의 아내는 글쎄 그의 아내는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그는 그들 부부를 돌아보았다. 맥컴브는 화가 잔뜩 난 흠상궂은 얼굴로 앉아있었고 마하고는 그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오늘따라 더 젊고 순수하고 신선해 보였다. 천박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신은 알 거야 하고 윌슨은 생각했다. 지난밤 그녀는 말을 아꼈고 그런 그녀를 보는 게 즐거웠다. 완만한 오르막을 기어올라 나무들 사이를 통과한 차는 대평원처럼 펼쳐진 초지로 들어섰다. 운전사가 초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는 그늘진 나무들 아래로 천천히 차를 모는 동안 윌슨은 초지 멀리까지 유심히 살폈다. 그러고는 차를 멈추게 하더니 풀들이 뒤덮인 개활지를 망원경으로 탐색했다. 그가 운전사에게 손짓을 보내자 차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운전사는 흙멧돼지 굴과 개미들이 만들어 놓은 진흙 구렁을 피해 차를 몰았다. 그때 개활지를 살피던 윌슨이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다. 세상에 놈들이 저기 있어요. 그들이 윌슨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는 동안 차는 계속 앞으로 달려나갔고 윌슨은 운전사에게 스와힐리어로 뭐라고 빠르게 말했다. 맥컴버의 시야에 잡힌 길고 육중한 원통처럼 생긴 세 마리의 크고 시꺼먼 짐승들은 마치 검은 빛깔의 거대한 유조차 같았다. 놈들은 더 넓은 평원의 가장자리를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목을 뻣뻣하게 세운 그 뻣뻣한 몸통들은 전속력으로 내달렸는데 앞으로 쑥 나온 꿈쩍도 안 하는 머리 위쪽에는 휘어진 검은 뿔들이 달려있었다. 새놈 다 나이든 물소군요. 윌슨이 말했다. 놈들이 늪에 도착하기 전에 차단을 해야겠습니다. 차는 시속 45마일의 속력으로 거칠게 평원을 가로질렀다. 가까이 갈수록 물소는 점점 더 크게 보였고 마침내 털이 없고 두툴두툴한 잿빛 몸통이 눈에 들어왔다. 맥컴브는 다른 두 다리보다 약간 처져서 다리를 V자형으로 유지한 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윤기가 흐르는 검정뿔을 가진 녀석의 어깨의 일부인 목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차가 길을 훌쩍 뛰어넘기라도 하듯 요동을 치며 놈들에게 바짝 다가갔다. 그는 물소가 만들어낸 거대한 V자 모양과 드문드문 털이 난 가죽에 엉긴 흙덩이, 넓적하게 돌아난 뿔, 쭉 뻗은 콧등과 늘따란 코를 볼 수 있었다. 그가 소총을 들어 올리자 윌슨이 소리를 질렀다. 차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멍청하긴.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오직 윌슨에 대한 증오만 있을 뿐이었다. 브레이크가 걸리자 차가 옆으로 미끄러져 깊게 흙을 파내며 멈추기 시작했다. 윌슨이 내리자 그도 반대편으로 뛰어내렸는데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뛰어내린 탓인지 발이 땅에 닿자 비틀거렸다. 그는 곧바로 달려가는 물소를 향해 총을 쏘았고 총알이 놈의 몸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총을 쏘았지만 놈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놈의 어깨 정면을 쏘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더듬거리며 재장전을 하고 있을 때 무릎을 꺾고 커다란 머리를 젖히며 쓰러지는 물소가 보였다. 그는 여전히 질주하고 있는 나머지 물소 두 마리 중 앞서 있는 놈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첫 발은 맞았지만 두 번째 총알은 빗나갔다. 그리고 크왕 하는 포효가 들렸다. 선두에 선 놈이 윌슨이 쏜 총에 맞아 코를 박으며 나뒹구는 것이 보였다. 저기 나머지 녀석을 봐요. 윌슨이 말했다. 이번엔 당신이 쏴요. 하지만 남은 한 놈은 지치지도 않고 여전히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그가 쏜 총알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빗나갔다. 윌슨 역시 마치지 못한 채 먼지 구름만 일으켰다. 윌슨이 차에 탑시다 너무 멀어요 하고 고함을 지르며 그의 팔을 잡았다. 다시 차에 오른 맥컴버와 윌슨은 차의 발판에 선 채 매달려 있었기에 울퉁불퉁한 땅을 지날 때면 심하게 요동쳤다. 물소는 여전히 V자를 유지하며 육중한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전속력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놈의 뒤까지 따라붙었다. 맥컴버가 장전을 하다가 총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제대로 채우기도 하고 잘못 들어간 걸 빼내기도 하는 사이
그들은 물소를 거의 따라잡았다. 멈춰! 윌슨이 고함을 지르자 차가 거의 뒤집히질 듯 미끄러졌다. 곤두박질 치듯 뛰어내린 맥컨버가 노리쇠를 힘껏 밀며 내달리는 물소의 둥그런 검은 등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또 한 번 겨냥해 쏘았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사격이 이어졌다. 총알들이 모두 물소에게 박혔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윌슨이 방아쇠를 당겼고 귀가 먹먹해지는가 싶더니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물소의 모습이 보였다. 맥컨버는 다시 조심스럽게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놈이 무릎을 꺾으며 무너졌다. 잘했어요. 윌슨이 말했다. 멋진 솜씨였습니다. 3마리 다 잡았어요. 맥컨버는 취한 듯 의기양양했다. 당신은 몇 발이나 쐈어요? 그가 물었다. 딱 3발. 윌슨이 말했다. 첫 번째 물소는 당신이 잡았어요. 가장 큰 놈을. 다른 2녀석을 끝내는 건 내가 도왔습니다. 숨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하지만 잡은 건 당신이었어요. 난 그냥 조금 거들었을 뿐입니다. 정말이지 멋지게 쐈어요? 차로 가죠. 맥컨버가 말했다. 한잔 하고 싶어요. 먼저 저 물소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윌슨이 말했다. 무릎을 꺾은 채로 머리를 사납게 흔들어대던 물소는 그들이 다가가자 분노로 가득 찬 돼지 같은 눈으로 어르렁거렸다. 놈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조심해요. 윌슨이 그렇게 말하더니 덧붙였다. 약간 옆으로 비켜나서 귀 뒤편 목을 겨냥해요. 맥컨버는 화가 나서 쳐들려 있는 거대한 목덜미의 중앙을 조심스럽게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그 한 방에 머리가 앞쪽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했어요. 윌슨이 말했다. 척추에 박혔어요. 녀석들 참 끔찍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잔하러 갑시다. 맥컨버가 말했다.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았던 때는 없었다. 맥컨버의 아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에 앉아 있었다. 정말 멋졌어요, 여보. 그녀가 맥컨버에게 말했다. 차도 엄청 빨리 달렸고. 차가 좀 거칠었죠? 윌슨이 물었다. 무서웠어요. 내 인생에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어요. 모두 한잔합시다. 맥컨버가 말했다. 좋죠? 윌슨이 말했다. 부인께서 먼저. 그녀는 휴대용 술병에 든 아무것도 타지 않은 위스키를 들이켜고는 몸을 약간 떨었다. 그녀는 술병을 맥컨버에게 넘겼고 잠시 후 그 술병은 윌슨에게로 건너갔다. 너무너무 흥분됐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요. 그런데 차에서는 사냥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누구도 차에서 쏠 수 없습니다. 윌슨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말은 차를 타고 추격했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었죠. 윌슨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 재밌던걸요. 걸어서 다니는 것보다 차를 타고 여기저기 굴이 뚫려있는 들판을 가로지르면 훨씬 많은 기회가 찾아오죠. 물소 입장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한테 덤벼들 수 있으니 놈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준 셈이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 말대로 불법이니까요. 내 생각엔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마구가 말했다. 저렇게 덩치만 컸지 속수무책인 동물을 차로 추격한다는 게. 그랬나요? 윌슨이 말했다. 나이로비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내 면허증이 날아가겠죠. 그 후로도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줄줄이 이어질 거고. 윌슨이 휴대용 술병을 기울여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그러고는 실업자가 되겠죠. 정말요? 그럼 정말이죠. 그러니까 맥컨버가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내 아내가 당신 약점을 잡았군요. 당신이 그런 재치 있는 말을 다 하네요, 프랜시스. 마고 맥컨버가 말했다. 윌슨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역겨운 남자와 그보다 더 역겨운 여자가 만나면 얼마나 역겨운 자식이 태어날까 생각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총기 운반꾼 하나가 안 보이네요. 혹시 봤습니까? 나 못 봤소만. 맥컨버가 말했다. 아, 저기 오네요. 윌슨이 말했다. 무사하군요. 우리가 첫 번째 물소를 쏘고 떠났을 때 뒤처졌나 보군요. 다리를 절룩거리며 그들에게 다가온 중년의 총기 운반꾼은 실로 짠 모자에 카키색 사냥조끼, 반바지에 고무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어두운 표정에 불쾌감이 어리어 있었다. 그는 오자마자 윌슨에게 스와힐러어로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모두 백인 사냥꾼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구가 물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쓰러뜨렸던 물소가 일어나서 숲으로 들어갔답니다. 윌슨이 몸이 건조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럴 수가. 맥컨버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자 때랑 꼭 같잖아요. 마고가 잔뜩 기대된다는 듯 말했다.
사자 때처럼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윌슨이 그녀에게 말했다. 한 잔 더 할래요, 맥컨버? 고맙소, 그러죠. 맥컨버가 말했다. 사자 때 느꼈던 기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살면서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두려움은 그냥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쳤다. 두 번째로 쓰러뜨리던 물소를 살펴보러 가죠. 윌슨이 말했다. 그늘에다 차를 대놓으라고 운전사에게 말해두겠습니다. 뭘 하시려고요? 마그린 맥컨버가 물었다. 놈을 살펴보겠다고요. 윌슨이 말했다. 저도 갈게요. 좋으실 대로. 세 사람은 개활지의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 널브러져 있는 두 번째 물소에게로 걸어갔다. 머리는 풀밭에 처박혀 있었고 엄청난 크기의 뿔들은 한쪽으로 심하게 돌아간 상태였다. 머리가 아주 근사하군요. 윌슨이 말했다. 폭이 거의 50인치는 되겠어요. 맥컨버는 기쁨에 겨운 얼굴로 놈을 내려다보았다. 끔찍하게 생긴 머리네요. 마구가 말했다. 우리 그늘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이죠. 윌슨이 그렇게 말하고는 맥컨버를 불렀다. 이 봐요. 그는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저기 등불 보이죠? 예. 첫 번째 물소가 들어간 곳입니다. 총기 운반꾼이 우리를 놓쳤을 때 저기에 그 물소가 쓰러져 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나머지 두 마리를 뒤쫓는 걸 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더니 녀석이 자기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냅다 달아났고 물소는 너릿너릿 숲으로 들어갔답니다. 지금이라도 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맥컨버가 들떠서 물었다. 윌슨은 기특하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거 참 희한한 장면이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제만 해도 급에 잔뜩 질려 있더니 오늘은 불이라도 삼킬 듯 덤비는구먼. 아닙니다. 녀석에게 시간을 좀 주죠. 제발 그늘로 가요. 마고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디가 아픈 것 같았다. 그들은 가지가 넓게 뻗은 나무 아래 세워져 있는 차로 끌어가 올라탔다. 녀석은 거기 죽어 있을 겁니다. 윌슨이 확신하듯 말했다. 조금 있다가 보러 가죠. 맥컨버는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무한한 행복에 젖어 있었다. 너무도 멋진 사냥이었어. 그가 말했다. 이런 기분은 느껴본 적이 없어. 멋지지 않아 마고? 난 싫래요. 왜? 싫어요. 그녀가 씁쓸하게 말했다. 아주 싫어요. 이제 다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맥컨버가 윌슨에게 말했다. 물소를 발견하고 뒤쫓았을 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폭발 같은 일이. 순수한 흥분이라고나 할까? 간이 엄청 커진 모양이군요. 윌슨이 말했다. 사람에겐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는 법이죠. 맥컨버가 얼굴에 빛을 발하며 말했다. 내게 무슨 일이 분명 일어났어요. 완전히 달라진 느낌입니다. 아내는 입을 꾹 다문 채로 이상하다는 듯 그를 보았다. 그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자리에 앉은 맥컨버는 조수석에 등을 기대고 앉은 윌슨과 얘기를 나누었다. 그래서 말인데 사자 사냥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맥컨버가 말했다. 이젠 놈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놈들이 뭘 어쩌겠어요? 그럼요. 윌슨이 말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해봐야 누군가 그대를 죽일 수 있다는 것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더라?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멋진 말이죠. 아, 기억날 것도 같은데. 아, 정말 멋진 말인데. 한때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었죠. 아, 생각났어요. 맹세코 난 걱정하지 않노라. 인간이란 오직 단 한 번만 죽는 것. 죽음이란 신의 손에 달려있나니. 올해 죽는 자는 내년에는 죽을 수 없나니.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인생의 지표로 삼는 말을 발설해 놓고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진정한 성인이 된 남자들을 지켜볼 때면 언제나 마음이 뭉클했었다. 그건 21살 생일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맥컨버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전에 걱정할 새도 없이 곧바로 행동하게 되는 사냥의 기이한 가능성과 관련이 있었다. 지금 저 사내를 봐.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분명 저 사내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윌슨은 생각했다. 오래도록 소년으로 머물러 있는 남자들이 있지. 평생을 그렇게 사는 남자들도 있고 주인이 되어도 그런 자들은 소년에 지나지 않지. 위대한 미국 남자들, 그 빌어먹을 이상한 남자들이 바로 그런 소년 어른들이지. 하지만 이제 맥컨버는 그런 인간이 아니니 마음에 들어. 정말 특이한 친구야. 여자의 서방질도 끝나겠지. 그래, 아주 잘된 일이야. 잘된 일이지. 저 친구 틀림없이 인생을 온통 걱정 속에서 살아왔을 거야. 그런 걱정이 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끝났군. 저 친구 물소에 겁을 먹을 틈이 없었어. 화가 난 것도
자동차로 추격을 한 것도 한몫했을 테고 이젠 정말이지 불이라도 삼킬 기세야. 그는 전쟁터에서도 같은 경우를 본 적이 있었다. 동정을 잃은 것 이상의 변화를, 수술로 공포를 제거해버린 듯한 변화를 본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남자가 되게 하는 주요한 무언가가 살아났다. 여자들도 그런 남자의 변화를, 끔찍한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알아차리곤 했다. 마그린 맥컨버는 뒷자리의 한쪽 구석에 앉아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윌슨은 변한 게 없었다. 전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란 것이 밝혀졌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프랜시스 맥컨버는 전날의 그가 아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맥컨버가 새로 얻은 소중한 감정을 여전히 끌어안은 채 물었다. 섣불리 말하지 말아요. 윌슨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겁이 난다고 말하는 게 당신한테 더 어울려요. 앞으로 여러 번 당신은 다시 무서워질 겁니다. 명심해요. 하지만 당신도 다가올 일에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윌슨이 말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런 감정은 너무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말이 되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입에 올리는 만큼 즐거움도 사라져 버리죠. 두 사람 다 쓸데없는 말만 짓거리는군요. 마구가 말했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짐승들을 자동차로 쫓아가면서 영웅이라도 된 듯 떠벌리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윌슨이 말했다. 내가 너무 떠들어댔군요. 이 여자는 벌써부터 걱정에 사로잡혔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끼어들어? 맥컨버가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끔찍하게도 용감해졌군요. 너무도 갑자기. 여자가 비아냥거리는 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비아냥거림은 경고하지 못했다. 그녀는 알지 못할 무언가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맥컨버가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이었다. 내가 용감해졌다는 걸 당신도 알아챘군. 그가 말했다. 정말 난 그렇게 됐어. 너무 늦지 않았나요? 마구가 씁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지나간 세월 동안 그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내겐 늦은 게 아니야. 맥컨버가 말했다. 마구는 입을 다문 채 뒷좌석 구석에 등을 묻었다. 이만하면 놈에게 시간을 충분히 준 거 아닙니까? 맥컨버가 윌슨에게 쾌활한 목소리로 물었다. 가봐도 될 것 같군요. 윌슨이 말했다. 총알은 남았나요? 총기 운반꾼이 좀 갖고 있습니다. 윌슨이 스와힐리어로 부르자 물소 머리에 가죽을 벗기고 있던 나이든 총기 운반꾼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총알이 든 상자를 꺼내 맥컨버에게 건네주었다. 맥컨버는 탄창에다 총알을 채우고는 나머지 총알은 주머니에 넣었다. 스프링필드 소총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윌슨이 말했다. 그 총에 당신이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만리어는 사냥용 소총입니다. 만리어는 부인과 함께 차에 두시고요. 당신 장총은 총기 운반꾼이 가지고 갈 겁니다. 난 이놈의 대포 같은 총을 갖고 가고요. 이제 물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맥컨버가 당황해할까봐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얘기를 꺼냈다. 물소는 돌진할 때 머리를 쳐들고 똑바로 달려옵니다. 그놈의 큰 뿔은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어떤 총알도 막아냅니다. 유일하게 쏠 수 있는 곳은 콧잔등과 가슴이죠. 놈이 옆으로 돌아서 있다면 목이나 어깨를 쏴도 됩니다. 일단 총에 맞으면 물소들은 죽기 살기로 덤벼들죠. 그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가장 쏘기 좋은 데를 쏴야 해요. 이제 머리 가죽을 다 벗겼군요. 출발해도 되겠죠? 그가 총기 운반꾼들을 부르자 그들이 손바닥을 문지르며 다가왔다. 나이든 운반꾼이 차 뒷좌석에 탔다. 콩고니만 데려갈 겁니다. 윌슨이 말했다. 한 사람은 새들을 쫓아야 하니까요. 차가 늘따르게 펼쳐진 개활지를 가로질러 풀이 무성한 섭지에 뚫린 마른 물길을 따라 이파리가 혓바닥처럼 생긴 나무들로 빽빽한 섬 모양의 숲을 향해 천천히 달려가는 동안 맥컨버는 가슴이 뛰고 다시금 입이 타들어갔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다. 놈이 여기로 들어갔군요. 윌슨이 그렇게 말하며 총기 운반꾼에게 스와힐리어로 명령했다. 빗자국을 따라가. 차가 숲과 나란한 방향으로 세워졌고 맥컨버와 윌슨과 총기 운반꾼이 차에서 내렸다. 맥컨버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다. 그녀 옆에 소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가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숲은 울창해졌고 바닥은 건조했다. 중년의 총기 운반군은 비오듯 땀을 쏟아냈다. 눈까지 모자를 푹 눌러선 윌슨의 붉은 목덜미가 맥컨버의 눈앞에 보였다.
갑자기 총기 운반꾼이 윌슨에게 스와힐리어로 뭐라고 말하고는 앞으로 달려갔다. 놈이 저기 죽어 있답니다. 윌슨이 말했다. 다행이군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맥컨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싱긋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을 때 총기 운반꾼이 다급하게 고함을 지렀다. 그들은 마치 빠르게 달리는 개처럼 옆걸음을 치며 숲가로 튀어나오는 그를 보았다. 뒤이어 물소가 나타났다. 뿔이 달린 코는 쳐들고 있었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입은 꽉 담은 채로 거대한 머리를 내밀며 달려왔다. 그들을 노려보는 그놈의 눈은 돼지 눈처럼 작고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윌슨은 정면을 향해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방아쇠를 당겼다. 맥컨부도 사격을 하고 있었지만 윌슨의 총성이 워낙 커서 그의 총성은 잘 들리지 않았다. 총에 맞은 놈의 뿔들이 마치 슬레이트 지붕처럼 뜯겨져 나갔고 놈의 목이 획획 돌아갔다. 맥컨부는 놈의 널찍한 콧구멍을 겨냥해 다시 총을 쏘아댔고 놈의 뿔은 심하게 흔들리며 조각조각 깨지며 날아갔다. 더 이상 윌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는 바짝 다가온 놈의 거대한 몸통을 주의 깊게 겨냥하는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소총은 그를 향해 곧장 달려오고 있는 놈의 머리와 그의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다. 악에 받친 놈의 작은 눈과 아래로 바짝 숙인 머리를 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폭발이 일어난 듯 백색 성관이 번쩍이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느낀 전부였다. 방금 전 윌슨은 물속에 어깨를 쏘기 위해 한쪽으로 비껴나 있었다. 그리고 맥컨버는 견고하게 선 자세로 물속에 코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매번 코 위쪽의 육중한 뿔만 맞히는 바람에 슬레이트 지붕에다 쏜 것처럼 뿔에서 뜯겨나온 파편들이 이리저리 흩날렸다. 차에 있던 맥컨버 부인은 물소가 금방이라도 맥컨버를 뿔로 받을 것 같아 6.5mm 구경 말리의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만 총알이 남편의 두개골 아래쪽 2인치쯤에 박혀버리고 말았다. 프레세스 맥컨버는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채 엎어져 있었다. 물소가 쓰러져 있는 곳에서 채 2야드도 안 되는 곳에. 맥컨버의 아내는 남편의 시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윌슨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시체를 뒤집진 않을 겁니다. 윌슨이 말했다. 여자는 미친 듯 울부짖었다. 저는 차에 가보겠습니다. 윌슨이 말했다. 총은 어디다 뒀죠? 그녀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총기 운반꾼이 그녀가 쏜 총을 집어들자 윌슨이 말했다. 있던 대로 두어. 그러고는 여자에게 말했다. 압둘라에게 이 사고의 정인이 되어달라고 하세요. 그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펼친 뒤 엎어져 있는 프랜시스 맥컨버의 짧게 자른 머리를 덮었다. 마르고 푸석한 땅바닥에 피가 스며들고 있었다. 윌슨은 일어나서 다리를 쭉 뻗은 채 성긴 털과 반점이 있는 배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물소를 바라보았다. 우라지게도 멋진 놈이군. 그의 머리가 자동적으로 놈의 길이를 쟀다. 50인치는 좋게 되겠어. 더 될지도 모르겠군. 그는 운전사를 불러 시체를 담요로 덮고 지키라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녀가 돌아가 있는 차로 걸어갔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울고 있었다.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하기야 그 사람도 당신을 떠나고 싶었을 테죠. 그만해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이건 사고였어요. 그가 말했다. 내가 알아요. 그만하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키진 않지만 내가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을 겁니다. 당신이 신문을 받을 때 그 사진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총기 운반꾼들과 운전사도 증언을 해줄 겁니다. 전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만 좀 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할 일이 많아요. 그가 말했다. 우선 내가 트럭을 호수로 보낼 겁니다. 우리 세 사람을 나이로비까지 실어갈 비행기를 보내달라는 무전을 보내야 하니까 차라리 독사를 하시지. 영국에선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만하라고. 그만하라니까. 여자가 울부짖었다. 윌슨이 감정이 담기지 않은 푸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할 겁니다. 좀 화가 나네요. 당신 남편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아, 제발 그만해요. 그녀가 말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요. 그게 낫군요. 윌슨이 말했다. 제발이란 말을 붙이니 훨씬 낫잖아요. 이제 입 다물죠.